살아있는 것 중에 똑같은 것은 단 하나도 없잖아. 길가에 핀 꽃잎 하나도,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의 깃 하나도 모두 다르게 생겼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바라셨으니까. 근데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사람마다 각각의 성질이 다르고 울고 웃는 감정 포인트가 다 다르듯이 우리는 겉모습이 다른 거는 개성으로 여겨도 속모습의 다름은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내 자신과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고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니까 그 모든 관계의 원흉이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한 발짝 물러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하기보다는 한 발짝 다가가서 힘차게 밀쳐내고자 하기 때문이야. 근데 성격은 그걸 아는 만큼 자유로워진대. 너하고 나의 이 얽히고 꼬인 관계의 실타리를 잘 풀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격에 대해서 그냥 혼자 주저리 얘기하고 싶어. 우리 내면을 조성하고 있는 이 성격을 이해하고 서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정말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지금 친구야, 네가 속한 가정, 학교, 직장, 거기에서도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 나 진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서로 성격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서로 살릴 수 있게 그렇게 우리 관계를 회복해 나갔으면 좋겠어, 친구야. 나는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 그리고 너를 안 보고 살 자신이 없어. 나는 너와의 관계가 중요하거든. 네가 언젠가 그랬지? 한때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비행기도 못 타서 그 좋아하던 여행도 못 가고 회사를 맨날 걸어서 걸어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더 힘들었던 건 네가 공황장애가 있다는 걸 회사 사람들한테 숨겨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연기를 하게 되고 힘들어도 힘들다 내색 못하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힘들게 너 회사 생활 했다는 거 나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 네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거 나도 알아. 근데 난 처음에 그 원인이 그냥 스트레스에 있다고 생각했어. 몸이 과로하고 시달리면 병이 나듯이 네 마음도 스트레스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으면 그 결과 우울증, 공황장애 그런 게 발병한다고 생각했었어. 내 주변에도 돈을 사기당해서 그 이후부터는 사소한 일들만 당해도 심하게 절망하고 극도의 후회하고 불안, 초조 증상이 나타나고 너무나 우울했었지.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고 호소했던 친구도 있었어. 근데 그분이 그 사기당한 그 돈을 포기하고 나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잠도 잘 자게 되었대. 참 사람의 마음은 단순하지가 않은 것 같아.
왜냐면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심한 정신병이 걸리는데 어떤 다른 사람은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을 보거든. 스트레스에 대해서 유난히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강한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우리 회사 부장, 부인이 막 외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던 사업 실패하고 주식도 실패하고 그리고 얼마 뒤에 부인이 죽었대. 그런 배우자의 죽음 같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드는데 근데 그 사람 건강했어.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이 문제인 게 아니었어. 그 취약성은 개인차가 큰 것 같아. 이 개인차는 바로 그 성격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살펴보니까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도 정신병이 걸리지 않더라. 물론 뭐 속은 썩고 상하고 말할 수 없이 괴롭게 하겠지만 어떤 치료를 위해서는 성격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나 봐. 야, 얼마 전 나 내 친구에게 해줄까? 그래, 그 친구 S라고 치자. 30대 내 친구.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부터 유난히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마음이 편해지는 성격이었어. 근데 그런 성격의 사람들은 그 인기 수입, 뭐 관심이나 그런 게 떨어지면 우울해진대. 그래서 어느 날 S가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린 것 같은 기분에 빠졌대. 나한테 전화가 와서 그러더라, 밤에. 마치 우주 고화가 된 기분이라고. 그런 기분을 자주 느꼈다고. 외롭고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을 정도였다고.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 S가 실제로 그렇게 외로운 사람은 아니었거든. 걔는 친구도 많고 걔를 아껴주는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자식들도 있었어. 남들이 보기에는 남부럴 것 없이 잘 사는 친구였어. 근데 S가 그런 기분에 빠진 이유가 뭐였는지 알아? 며칠 전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었는데 친구들이 저희들끼리만 이야기했다는 거야. 자기에게 관심을 주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울함이 마구마구 몰려들었대.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대. 그 뒤로 집에 돌아와도 매사에 짜증만 났대. 애들도 귀찮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 동창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였어. 그 인기 수입을 잃어버린 거. 너는 웃지? 야, 웃을 일은 아니야. 이게 바로 뭐게? 성격 문제야.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야. 그래서 성격을 아는 게 중요해. 근데 이 성격이란 놈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아주 오랜 시간의 경험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거 성격은 고치기도 어려워. 우리는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잖아? 유년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성격이 만들어졌을 텐데 이런 경험들, 특히 유년기의 경험들은 대부분 무의식 속에 숨어 있어. 근데 그놈들이 숨어서 우리의 행동을 조종하고 있는 거야. 무의식에 숨어서 우리 행동을 지배하는 이 부분을 너 정신분석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이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무의식적 갈등이라고 해.
내가 정신분석학 강의를 들었잖아. 근데 이 부분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이 성격을 치료하는 방법이야.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성격 이해가 곧 치료인 거야. 그래, 맞아. 이해가 곧 치료야. 그래서 인간의 내적인 고통은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성격 문제라는 거지. 자신의 성격 문제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치료의 핵심인데, 그래서 나는 성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 스스로 많이 고민하고 있어. 어떤 성격이 건강한 성격인가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 그래, 성격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경험이 농축되어서 만들어져 왔으니까 뭐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을 거야. 상처받은 아픈 경험도 있을 거고 학대받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따돌림을 받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외롭고 슬픈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거야. 그런 살아온 이야기를 쓴다면 아마 나도 소설책 몇 권은 쓸 수 있을까? 뭐 나도 그런 상처들이 꽤 있으니까. 그런 긴긴 이야기들이 농축되어서 오늘의 내 성격이 만들어졌어. 근데 그 성격이 살다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툭툭 튀어나온다는 게 문제야.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도 성격대로 하게 되고 어떤 특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코로나 전에 여행 갔을 때 얘기해 줄까? 진짜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잘 알 수 있어. 성격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야, 참, 그때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 평상시에는 그렇게 교양 있는 척하고 내 손을 떨는데, 야, 여행해보니까 본색 다 나오더라, 야. 그게 성격이야. 근데 그때 나 피렌체 갔을 때 가이드가 내일은 우리가 가볼 데가 많으니까 새벽 6시까지 차에 승차해달라 그랬거든. 그래서 좀 수면에 방해가 되시겠지만 좀 힘들어도 6시까지 다 승차해줘야 된다고 막 당부했어. 그래서 나는 알람 맞춰놓고 새벽 6시 전에 버스를 탔거든. 근데 와, 깜놀, 이미 타고 계신 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 어떻게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했더니 네, 일찍 일어나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요? 몇 시에 나오셨는데요? 물었더니 새벽 4시에 왔대. 아니 좀 더 쉬시지. 어제 우리가 늦게 들어와서 잠도 못 주무셨을 텐데 안 피곤하세요? 그랬더니 네, 누워서 자려고 하니까 시차 때문에 잠은 안 오고 이러다가 깜빡 잠이 들면 새벽 6시에 버스를 못 타지 싶어서 저 때문에 출발이 늦어지면 일행들한테 얼마나 미안합니까? 전 그런 거 못 견뎌요. 그래서 그냥 안 자고 뜬 눈으로 있다가 나와버렸어요. 그분은 남한테 패기치는 게 싫어서 잠을 안 자고 나와서 호텔 앞에서 서성거리기도 하고 로비에도 가보고 하늘도 올려다보고 하다가 새벽 4시에 버스에 올라와서 앉았다고 그러는 거야. 자기는 남에게 조금이라도 패기치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야, 그런데 약속 시간 6시 반이 됐는데도 승차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 개 짜증. 야, 모두 승차를 했는데 한 사람이 안 나온 거야. 가이드가 막 애를 태우다가 호텔방으로 뛰어 올라갔다가 또 뛰어 내려오고 막 찾았어. 와, 근데 그 사람이 그제야 일어나서는 한다는 말이 나 샤워 좀 하고 내려갈게요 하면서 샤워하러 들어갔다는 거야. 와, 개빡치지. 조금 지나니까 그 사람이 왔어.
진짜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났거든. 일행 모두가 지 때문에 1시간 이상 기다렸는데 그 사람은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는 거야. 근데 버스에 딱 타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Good morning everyone 하고 자 출발합시다 늦었어요 하고 마치 지가 제일 서두르는 사람처럼 지가 제일 빨리 온 것처럼 막 행동하는 거야. 와 진짜 나는 너무너무 불쾌했지. 그렇다고 뭐 내색할 수는 없었고 속으로 생각했지. 와, 저 인간 참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자기밖에 모르다니. 근데 내색할 수 없었어. 뭐 그것 또한 내 성격이니까. 근데 이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가이드가 이러는 거야. 여러분, 호텔 안에 입고 온 물건 없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호텔에 카메라나 가방, 코트, 우산 이런 거 두고 왔는지 한번 잘 체크하세요. 가이드 하다 보면 꼭 차 떠난 뒤에 뭐 놓고 왔다고 해서 막 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떠나기 전에 지금 바로 체크하세요 하고 한 거야. 근데 그 아까 샤워하다 늦게 온 그 인간이 우린 없어요. 다 가지고 왔어요. 출발하세요. 출발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뭐 차가 출발해갖고 이제 막 아름다운 강을 따라서 경치를 보면서 30분 정도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근데 바바리 어딨지? 하면서 막 호들갑 떠는 거야. 야, 누굴지 알지? 그래, 아까 그 샤워 그 인간. 그 사람이 자신의 바바리를 호텔에 두고 온 거였어. 그때는 핸드폰도 막 보급이 안 됐던 시절이라서 그 강변의 휴게소에 내려가지고 공중전화로 그 호텔에 전화해갖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뭐 그런 상황 이런 상황 하면서 또 30분이 지났어. 근데 그 샤워 그 인간은 남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어. 오직 자기만 생각해. 점심 식사 시간이 됐는데 가이드가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좋은 식당을 예약해놨어. 맛있게 먹다 보니까 그 아침 일찍 나오셨던 그분은 음식을 먹지 않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더 드시지 않고 왜 안 드세요? 그러니까 예,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음식이 나오면 얼른 먹고 기다리고 있고 그러는 거야. 완전 단거리 선수처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출발할 때 자기 혼자 먹고 앉아있으면 그 모습이 얼마나 민망하겠느냐는 거였어. 그래서 얼른 먹고 대기하고 있다가 가이드가 출발! 그러면 1등으로 벌떡 일어나려고 했던 거였어. 마침 식사가 거의 끝났어. 후식으로 과일도 먹고 차도 마셨어. 가이드가 이제 다 드셨죠? 출발할까요? 그랬더니 그 아까 샤워 그 인간이 나 커피 한 잔만 더 마시고요 하는 사람이 있었어. 여행하면서 보니까 가는 곳마다 그 일찍 나온 분은 늘 그렇게 배려하면서 행동하고 그 샤워하다 늦게 온 분은 늘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근데 그게 행동 패턴이더라. 그건 어떻게 고칠 수 없어. 바로 성격인 거야. 어떻게 뭐 성격 문제가 참 중요한데 그 원인이 성격에 있었지. 너 좀 집에 가면 뭐 운명이다. 뭐 조상이 뭘 잘못해서 그렇다. 막 이런 말 하잖아. 근데 정신분석에서는 팔자소관이 아니고 성격소관이라고 해. 성격이 그 새벽같이 일찍 나온 그분 같은 사람은 매사에 그렇게 행동하시고 또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 샤워하다 나오는 그 삐 같은 사람은 매사에 그렇게 행동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샤워하다 늦게 나온 그런 사람을 싫어하지. 근데도 그 사람은 끄떡없어. 뻔뻔할 정도로. 근데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찍 나와서 기다리는 배려심 많은 그분 같은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런 인간 이해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진짜 내가 보니까 이 성격은 그 사람의 영혼, 이 영적인 성장과도 관계가 있어. 진짜 열등감이 많은 성격 있잖아. 자존감이 낮은 경우를 열등감이 심하다고 하잖아. 자존감이란 흔히 자기 가치감을 말하는 건데, 사람들은 남의 점수만 매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점수도 매겨. 문제는 자기 점수를 높게 주는 사람이 있고 또 형편없이 낮게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 완벽할 필요도 없고 미스 코리아할 필요도 없어. 그래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자존감이야. 나는 신의 걸작품이야. 그런 거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인데, 너 다이아몬드 좋아하니? 그치? 다이아몬드 싫어하는 사람 없지. 왜냐하면 가치가 있으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이아몬드처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 자기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당연히 호감을 느낄 거라고 예상하고. 처음엔 몰라도 알면 알수록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자기 가치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기 가치감을 갖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줄 것 같지만 참 모순되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의외로 더 많다는 거야. 놀랐지? 그래, 그렇다니까. 근데 특히 이렇게 우울증이나 마음이 아픈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자존감이 매우 낮다는 그런 특징이 있대. 사람 만나기가 두려운 사람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자존감, 즉 자기 가치감이 형편없이 낮아. 심지어 나는 쓰레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보았어. 나같이 쓰레기 같은 놈을 누가 좋아하겠어? 아무도 좋아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 가치감이 0점이 아니라 마이너스인 거야.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우울해. 그리고 삶이 어려워. 모두 나에게 혐오감을 느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심지어 나한테서 아주 역한 냄새가 날지도 몰라 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봤어. 우연히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옆에 앉은 사람까지 자꾸 신경을 쓰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은 내 옆에 앉은 걸 후회하고 있을 거야. 나는 혐오감을 주는 사람이니까. 나는 매력 없는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옆에 앉아서 내가 어쩌다 이런 인간 옆에 앉게 되었을까 하는 것까지 느껴지는 거지. 그러다가 그 사람이 다른 쪽이라도 자꾸 쳐다보는 것 같으면 시작됐구나. 다른 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야. 이런 생각을 해. 옆 사람이 언제 떠나나 항상 마음을 졸이고 있어. 이렇게 불안하고 안쓰러운 삶을 살고 있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 점수가 낙제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혐오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 아무도 자신을 좋아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 이게 아주 큰 문제야.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격 때문이야. 성격 내면에 자기를 평가하는 초자아라는 부분이 있어.
초월적으로 자아 위에서 자기를 평가한다고 해서 초자아라고 하는데 이 초자아가 자기 점수를 사정없이 깎아버리는 거야.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이 한심한 인간아,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뭘 제대로 해봤니? 뭘 합격해봤어? 아이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끝까지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죽어라, 이놈아. 죽어.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야. 이게 성격 내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해. 이런 낮은 자존감 문제를 영적 성장과 관련 지어보면 이래. 내가 나를 봐도 싫은데 이렇게 혐오스럽고 형편없는 나를 신인들, 하나님인들, 예수님들, 부처님들 좋아하실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인간의 심정이라는 게 그래. 누군가 나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어. 핸드폰으로 전화할 때도 내가 네 전화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이제야 전화해? 하고 반가워하는 사람한테는 막 전화하고 싶겠지. 그런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전화도 하고 싶지 않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전화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해. 친구에게 전화할 일이 있을 때도 친구가 지금 바쁠 텐데 이따가 할까? 그러다가 또 핸드폰을 들고 지금 점심 식사 중일지도 모르니까 이따가 하자 하고 또 핸드폰을 들었다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하면 귀찮아할 텐데 하면서 결국엔 그날도 전화를 못하고 말아. 들었다 놨다만 반복하지. 상대방이 내 전화를 받고 반가워할 것이라는 기대가 전혀 안 되는 거야. 나를 싫어할 것만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전화할 때도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곤 해. 인간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어. 어지간히 통 큰 사람이 아니고는 그게 참 어렵지. 그러니까 점점 대인관계가 너무 불편해지는 거야. 예를 들어 내 친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혼났대. 너는 밥도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못하고 도대체 뭘 배우고 시집에 왔니? 라고 한마디 들었을 때 자존감이 높은 며느리는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느냐면 어머님이 지금 나를 몰라서 그래. 차츰 나를 알면 좋아하실걸? 이러니까 주눅들 필요가 없어. 어머니, 제가 공부만 하느라고 음식 만드는 법을 아직 못 배웠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도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한다면 시어머니가 이런 며느리를 미워할 수 있겠어?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며느리는 이렇게 얘기해.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떠올라. 시어머니가 드디어 나를 알기 시작했구나. 이런 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고 말씀하실 날이 곧 말겠지? 이제 그때부터는 시어머니 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지. 시어머니가 전화라도 하시면 전화 받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전화 오면 무조건 남편을 얼른 바꿔주지. 시댁 행사가 있을 때에도 핑계를 대고 빠지지. 어떻게든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까. 나를 싫어하는 시어머니를 대하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어머니는 다 싫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러면 대인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시댁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지. 근데 성격은 무의식을 지배하거든. 무의식에서는 나도 모르게 생각이 막 들어.
가면을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가면만 봐주세요. 이 뒤에 있는 저는 보지 마시고요. 이런 생활을 하는 거야. 중간에 벽이 있으니까 가까워질 수가 없어.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결정적으로 방해하지. 친구 시간에도 가면을 쓰고 만나면 오래 사귀어도 가까워질 수가 없어. 그냥 친구니까 자기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뭐 자존심 세우지 않고 내 속 얘기도 꺼내고 괴로움도 이야기하고 뭐 때로는 힘들면 울기도 하고 내 얘기 듣고 감동도 하는 친구는 쉽게 가까워질 수 있거든? 그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야. 그래, 네가 예뻐서 뭐 인류대학을 안 나와도 그런 거 상관없이 니네 집안이 굉장한 집안이 아니어도 그냥 너는 어떤 꽃보다도 더 예쁜 아이란다 라고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있잖아. 그런 것도 받아들여지가 않나 봐.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하겠어? 근데 내가 비록 부족해도 현재의 내 모습을 사랑해 주시거든, 그분은. 사랑 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니까 그게 은혜인데. 다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까 그게 은혜인 건데. 근데 나 같은 인간에게 그러실 일 없어 라고 믿거든.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근데 사람은 누구나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실망스럽고 혐오스럽고 정말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 근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영혼도 내 영적인 키도 자라지 않지. 우리보다 한참을 먼저 살았던 위인들도 나처럼 분노하고 질투했고 또 그들도 나처럼 열등감으로 괴로워했었어. 때로는 시기심으로 몸을 떨기도 했고 나처럼 유치하기도 했지. 자기 욕심 채우려고 거짓말도 하고 살인도 저지르고 그들도 나처럼 상처받았고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유치한 성격을 갖고도 위인이 될 수 있었지. 그래, 친구야.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외모가 출중할 필요 없어. 능력이 모자라고 소유가 보잘것 없고 심지어 도덕적으로 청결하지 못해도 그들을 향해 넘쳐흐르는 그분의 사랑을 제한할 수는 없을 거야. 너 어머니의 사랑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그분의 사랑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거야. 그래, 친구야. 우리가 우리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우리 서로 노력해보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어. 그럼 너는 이 봄날 저 햇살만큼이나 빛이 나고 따사롭고 아름다운 존재야. 너는 내 소중한 친구야. 소중한 이웃이고 때로는 내 소중한 선생님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 같은 내 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그런 존재야.